정말 지난 시간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천하의 영웅 유비가, 아니 글쎄 그렇게 믿었던 여포한테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원수를 치러 간 사이에 서주를 통째로 빼앗겨 버린 거예요. 정말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된 신세죠. 결국 호랑이 굴인 줄 뻔히 알면서도 여포한테 머리를 숙이고 저 작은 소패성에 겨우 둥지를 틀게 됩니다. 용이 개울에 갇혀버린 격이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중원에 내로라 하는 맹수들이 서로 으르렁대면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때 모두의 시선이 닿지 않는 전혀 다른 곳에서 거대한 폭풍이 조용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잠시 중원의 그 복잡한 싸움에서 눈을 돌려서 저 남쪽 강동 땅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운명의 서막을 한번 따라가 볼까 합니다. 먼저 1장에서는 굴욕을 삼키고 있는 용, 유비의 안타까운 상황을 잠시 살피고요. 2장에서는 옥새 하나에 자신이 모든 걸 건 젊은 호랑이의 대담한 도박을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그가 일으키는 거침없는 폭풍과 새로운 왕국의 탄생을, 마지막 5장에서는 이 남쪽의 태풍이 북쪽의 판도를 어떻게 뒤흔들게 될지 그 숨막히는 순간까지 한번 같이 가보시죠. 이야기의 시작부터 아주 그냥 굴욕입니다. 한때 서주의 주인, 서주목이라 불렸던 유비가 이제는 그 땅을 빼앗은 여포의 눈치나 살피는 신세가 된 거죠. 여포가 유비한테 작은 소패성을 내주면서 우리 같이 잘 지내봅시다 하는데 이게 무슨 호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언제 목을 물어뜯을지 모르는 맹수를 바로 옆에다 두고 감시하려는 교활한 속셈이었던 겁니다. 유비 삼형제에게 정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불같은 장비는 당장이라도 여포목을 치자고 펄펄 뛰고 의리의 관우 역시 속이 부글부글 끓었겠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병력도 명분도 없는 유비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원의 영웅들이 이렇게 서로 발목을 잡고 옴짝달싹 못하는 사이 진짜 역사의 주인공은 전혀 다른 곳에서 나타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 순간입니다. 모두가 조조가 어쩌네, 원소가 어쩌네, 유비랑 여포는 또 어떻게 되네, 이 사람들한테만 온 정신이 팔려 있을 때 말이죠. 역사의 스포트라이트는 조용히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바로 그 강동 땅에서 천하의 판도를 송두리째 뒤집어버릴 새로운 영웅이 기지개를 켜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혹시 강동의 호랑이라고 불리면서 천하를 호령했던 영웅, 손견, 기억나시나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그의 아들, 손책입니다. 아버지의 그 용맹함을 그대로 물려받았지만, 현실은 참 야심과 원술 밑에서 눈칫밥이나 먹는 이름 없는 젊은 장수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가 피땀으로 일군 병사들은 몽땅 원술 차지가 됐고 가슴속엔 야망이 끓어오르는데 정작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었죠. 대장부로 태어나 스스로 공업을 이루어야지 어찌 남의 밑에만 있겠는가. 바로 이 마음이었습니다. 손책의 가슴 속에서 활활 타오르던 생각이었죠. 더 이상 원술의 그늘 아래서 세월을 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제국을 세우겠다. 결심한 거죠. 그리고 그는 정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도박을 시작합니다. 야, 이건 정말 믿기 힘든 거랍니다. 미쳤다고 할 만하죠. 손책은 아버지 손견이 그 불타면 낙양의 궁궐 우물 속에서 목숨 걸고 찾아냈던 물건, 황제의 상징, 바로 그 전국 옥새를 원술한테 담보로 맡깁니다. 천하를 쥘 수 있는 열쇠, 값을 매길 수조차 없는 그 보물을 내주고 그가 빌린 건 고작 병사 수천 명이었어요. 아마 모두가 혀를 찼을 겁니다. 어리석다고. 하지만 손책은 달랐습니다. 그는 손에 잡히지도 않는 권위의 상징보다 지금 당장 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피와 살이 있는 힘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이제 판도는 마련됐습니다. 옥새를 걸고 얻은 바로 그 군사들로 젊은 호랑이의 사냥이 시작됩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아버지의 땅이었던 강동을 되찾는다. 하지만 그 당시 강동은 유효, 엄백호, 왕랑 같은 자들이 저마다 왕노릇을 하는 그야말로 무법천지였죠. 손책은 바로 이 호랑이 굴로 거침없이 뛰어든 것입니다. 손책의 진격은 이건 거의 폭풍이라고 봐야죠. 첫 타겟 유효의 군대를 순식간에 박살내버리고요. 이 과정에서 훗날 오나라 최고의 명장이 될 태사자와 운명처럼 딱 마주칩니다. 두 영웅이 서로의 무기를 빼앗으면서까지 벌이는 이 혈투. 이 장면은 정말 삼국지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세가 오른 손책은 스스로를 백호, 흰 호랑이라 칭하던 엄백호를 때려 눕히고 회계의 왕락마저 무릎 꿇리면서 강동 땅을 그냥 단숨에 집어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눈부신 연전연생을 통해 손책은 마침내 엄청난 별명을 얻게 됩니다. 바로 소패왕. 작은 패왕이라는 뜻이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아요. 이건 과거 천하를 호령했던 초패왕 항우의 재림이다 라는 최고의 찬사이자 동시에 공포의 이름이었죠. 강동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선포였습니다. 이제 손책은 더 이상 원술 밑에서 눈칫밥 먹던 그 애송이가 아닙니다. 그는 압도적인 무력과 사람을 끌어당기는 카리스마로 이 풍요로운 강동 땅 전체를 손에 넣은 명실상부한 새로운 주인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손책이 그냥 싸움만 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흩어져 있던 아버지의 옛 장수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당대 최고의 지략가이자 그의 평생 친구인 주요 같은 인재들을 끌어안으면서 거대한 제국의 주춧돌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유비의 촉, 조조의 위와 천하를 두고 다툴 오나라의 장엄한 시작이었습니다. 한 젊은 영웅의 대담한 도박이 천하의 지도를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무대를 북쪽 중원으로 한번 옮겨볼까요? 천하를 손에 쥐려는 조조와 원소는 여전히 서로 내가 최고다 하면서 멱살 잡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죠. 아마 그 사람들 남쪽 강동에서 벌어지는 이 엄청난 일은 그냥 변방의 작은 소란 정도로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곧 그들의 안일한 생각을 송두리째 뒤흔들 소식이 도착하게 되죠. 숨을 헐떡이면서 달려온 전령 하나가 조조의 발밑에 경문 하나를 올립니다. 거기엔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던 겁니다. 죽은 손견의 애송이 아들놈이 나타나서 번개 같은 속도로 강동을 평정하고 스스로를 소패왕이라 칭하면서 새로운 제국의 주인이 되었다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보고서였죠. 자,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조조는 이 보고를 받고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원소, 유비, 여포, 지금까지의 모든 계산법을, 모든 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겁니다. 남쪽에서 포효하기 시작한 이 어린 호랑이는 과연 중원의 용과 늑대들의 싸움에 어떤 균열을 가져오게 될까요? 천하 삼분지계라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바로 이 순간부터 삐걱거리며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